여기는 비싼 가방만 파는 곳인데 형편에 가능하겠어? 30년 전 자신을 괴롭혔던 동창 서연이 루이엘 매장에서 다시 유진을 무시했습니다. 평범한 옷차림으로 들어선 유진을 보며 구경만 하러 온 거냐고 비웃었죠. 하지만 본사 전무가 나타나 유진의 남편을 향해 외친 한마디,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서연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여기는 비싼 가방만 파는 곳인데 형편에 가능하겠어? 유진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남편 민호와 함께 청바지에 면 블라우스 차림으로 루이엘 매장에 들어선 순간 듣고 싶지 않았던 목소리가 귀를 때렸거든요. 반짝반짝 빛나는 명품 가방들 사이에서 완벽한 정장 차림으로 서 있는 여자. 30년 전 그 얼굴이 맞았습니다. 서연이었죠. 저기 길 건너 이마트에서 가방이나 하나 사는 건 어때? 서연의 입꼬리가 비꼬듯 올라갔습니다. 마치 30년 전 교실에서 유진을 바라보던 그 시선 그대로였어요. 유진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죠. 30년 동안 묻어두었던 기억들이 한순간에 되살아나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런 데 와서 뭘 보려고 그래? 정말 웃기네. 서연의 목소리에 다른 고객들의 시선이 하나둘 이쪽으로 향했습니다. 등 뒤로 느껴지는 따가운 시선들. 유진의 얼굴이 뜨거워졌죠. 사실 유진이 루이엘 매장에 가게 된 건 일주일 전부터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여보, 결혼 기념일 선물로 가방 하나 사줄까? 민호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유진은 처음에 거절했어요. 평소 명품에 관심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민호가 워낙 간절하게 원해서 결국 함께 가기로 했죠. 그런데 하필 그곳에서 서연을 만나게 될 줄이야. 서연은 루이엘 매장의 VIP 고객관리 팀장이었습니다. 깔끔한 네이비 정장에 명품 액세서리로 치장한 모습이었죠. 유진을 위아래로 훑어보는 시선이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빛이었습니다. 어머, 정말 오랜만이네. 유진이 맞지? 서연이 가식적으로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비웃음이 가득했어요. 오랜만이야, 서연아. 유진이 최대한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여기서 일해? 아니면 구경 온 거야? 서연의 질문에 날이 서 있었습니다. 가방 좀 보려고 왔어. 그랬구나. 그런데 여기 가방들 진짜 비싸거든. 제일 싼 게 800만 원이야. 서연이 다른 직원들에게도 들리게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마치 유진이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걸 모든 사람에게 알리려는 듯 했죠. 그냥 한번 보는 거야. 안 되나? 유진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시간 낭비잖아. 솔직히 말해서 너한테는 동대문 시장이 더 어울릴 것 같은데. 서연의 말에 옆에 있던 다른 고객이 키득거리며 웃었습니다. 유진의 얼굴이 더욱 붉어졌죠. 민호가 아내를 감싸며 나섰습니다. 저희 진짜 가방 사러 온 겁니다. 상담 좀 해주시죠. 아저씨, 여기 가방이 얼마나 비싼지 아세요? 1,000만 원 넘는 것도 많거든요. 서연이 민호의 평범한 차림새를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청바지에 면 셔츠를 입은 민호는 확실히 명품 매장에 어울리지 않아 보였어요. 그래도 한번 보고 싶은데요. 민호가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정말 사실 거예요? 할부로 하려고 하시면 심사도 까다롭거든요. 서연이 계속해서 무시하는 말을 쏟아냈습니다. 아저씨는 무슨 일 하세요? 설마 유진이처럼 농사 짓는 건 아니죠? 서연이 유진을 쳐다보며 비웃었습니다. 유진이가 그러더라고요. 시골에서 텃밭 가꾸면서 산다고. 그럼 아저씨도 그런 일 하시나요? 유진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언제 그런 말을 했다고 이렇게 비틀어서 이야기하는 걸까요? 우리 매장은 보통 재벌이나 의사,
변호사 같은 분들이 오세요. 아무나 올 수 있는 곳이 아니거든요. 서연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다른 고객들이 하나둘 쳐다보기 시작했죠. 저기 현대백화점 에코백 코너 있으니까 거기 가보세요. 거기가 더 어울릴 것 같은데요. 유진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입을 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연 팀장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뒤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정장 차림의 남자가 급하게 다가오고 있었죠. 아, 전무님. 이분들이 가방 보러 오셨는데, 가방 보러 오신 고객한테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전무가 서연을 날카롭게 쳐다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전무가 유진과 민호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민호가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이분이 혹시... 전무가 민호를 자세히 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박민호 회장님 아니십니까? 네, 맞습니다. 민호가 조용히 답했습니다. 아이고, 회장님. 저 기억 안 나시나요? 작년 유통 파트너 미팅에서 뵀던 김상훈입니다. 순간 매장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거든요. 박민호 유통그룹 회장이라고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무시했던 남자가 대기업 회장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죠. 네, 저희 루이엘 코리아의 최대 백화점 입점 파트너사 대표이십니다. 전무가 공손하게 설명했습니다. 회장님, 저희 매장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VIP 라운지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무가 극진하게 모시기 시작했죠. 서연은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자신이 방금 전까지 무시했던 사람이 자기 회사의 최대 거래처 대표라니. 서연 팀장님은 다른 손님 응대하시죠. 전무의 차가운 말투에 서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VIP 라운지로 향하는 유진의 머릿속에는 30년 전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기 시작했죠. 그날도 평범한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유진이 교실에서 도시락을 먹고 있는데 서연이 친구들과 함께 다가왔어요. 너 매일 김밥만 먹네. 반찬은 뭐야? 서연이 유진의 도시락을 들여다봤습니다. 달걀과 시금치, 단무지가 전부였죠. 어머, 우리 집 강아지 밥이 더 좋겠네. 주변 친구들이 키득거리며 웃었습니다. 유진은 도시락을 덮었지만 이미 목이 메어서 한 입도 더 먹을 수 없었어요. 그해 가을 수학여행비 30만 원을 마련하지 못한 유진은 혼자 교실에 남아야 했습니다. 가난하면 수학여행도 못 가는구나. 우리는 재미있게 놀다 올게. 서연이 가방을 메며 중얼거렸죠. 친구들이 떠난 후 텅 빈 교실에서 유진은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유진의 어머니는 혼자서 식당 일을 하며 유진을 키웠어요. 아버지는 유진이 초등학교 때 돌아가셨죠. 어머니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지만 생활은 늘 빠듯했습니다. 엄마, 교복 좀 새로 사주세요. 유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언니가 물려준 교복은 이미 3년째였고 소매 끝은 해져서 실밥이 나와 있었어요. 유진아, 미안해. 조금만 참아. 내년에는 꼭 사줄게. 어머니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유진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죠. 어머니의 고생스러운 얼굴을 보니까 마음이 아팠거든요. 유진이 교복 좀 봐. 또 해진 거 입고 왔네. 서연이 반 친구들에게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일부러 유진이 들으라는 듯이요. 빨래는 하고 입는 건가? 냄새까지 나는 것 같은데. 교실이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숙이고 책만 바라봤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아야 했죠. 2학년 가을, 서연이 생일 파티를 열었습니다. 반 친구들 대부분이 초대받았는데 유진만 빠져 있었어요.
유진이는 왜 안 와? 한 친구가 물었습니다. 얘는 바빠서 못 온대. 그렇지, 유진아? 서연이 유진을 쳐다보며 말했죠. 유진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초대받지 못했다고 말할 수도 없었거든요. 다음날 친구들이 파티 이야기를 할 때 유진은 혼자 책만 보고 있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시려오는 느낌이었어요. 겨울이 되면서 상황은 더욱 나빠졌죠. 낡은 외투를 입고 떨고 있는 유진을 보고 서연이 말했습니다. 야, 너 외투 좀 새로 사. 보기 민망하다. 우리 반 이미지까지 떨어뜨리네. 유진의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새 외투를 사고 싶지 않겠어요. 하지만 집안 사정상 불가능한 일이었죠. 체육 시간이 끝나고 교실로 돌아오는데 유진의 가방이 복도 끝까지 차여져 있었습니다. 어머, 미안해. 못 봤네. 서연이 가식적으로 사과했지만 그 눈빛에는 비웃음이 담겨 있었어요. 가방 속 교과서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급식 시간에는 더 심했습니다. 서연이 일부러 유진과 부딪혀서 국물을 유진의 교복에 쏟았죠. 정말 미안해. 너무 급해서 못 봤어. 서연의 사과는 항상 가식적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는 실수인 것처럼 보이게 하면서 유진만 괴롭히는 교묘한 방법이었어요. 3학년 봄 졸업식 날 서연이 유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유진아, 고생 많았어. 앞으로는 내 수준에 맞는 곳에서 살아가길 바래.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한 유진은 그날부터 서연과 관련된 모든 기억을 지우려고 노력했어요. 30년 동안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고 의도적으로 피해서 살았습니다. 회장님, 이쪽으로 오시죠. 전무의 목소리에 유진은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30년 전 그 아픈 기억들은 여전히 가슴속에서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VIP 라운지는 고급스러웠습니다. 가죽 소파에 크리스털 샹들리에, 벽에는 유명 화가의 그림까지 걸려 있었죠. 커피 드릴까요? 아니면 샴페인을 원하시나요? 직원이 공손하게 물었습니다. 커피 주세요. 유진이 조용히 답했습니다. 민호가 아내의 손을 꽉 잡아줬죠. 괜찮다는 무언의 메시지였습니다. 회장님, 오늘 어떤 제품을 보고 싶으신지요? 전무가 카탈로그를 펼쳐 보였습니다. 아내 결혼기념일 선물로 가방을 하나 사주려고 합니다. 민호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러시군요. 최신 컬렉션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제품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전무가 직접 여러 가방을 가져왔습니다. 모두 1,000만 원이 넘는 제품들이었어요. 이 제품은 이번 시즌 신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습니다. 국내에는 단 5개만 들어왔죠. 유진이 가방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30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가격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죠. 여보, 어떤 게 마음에 들어? 민호가 물었습니다. 이게 예쁜 것 같아요. 유진이 하나를 골랐습니다. 클래식한 디자인의 토트백이었죠. 좋은 선택이십니다. 이 제품은 1,200만 원입니다. 전무가 설명했습니다. 이걸로 할게요. 현금으로 하겠습니다. 민호가 단호하게 말했죠. 전무의 눈이 더욱 커졌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바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밖에서는 서연이 다른 고객을 응대하고 있었지만 자꾸 VIP 라운지 쪽을 쳐다봤습니다. 자신이 무시했던 사람이 1,200만 원짜리 가방을 현금으로 사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사실 루이엘 매장에서의 일은 2주 전에 있었던 다른 사건의 연장선이었습니다. 유진 씨, 우편물 왔어요. 택배 기사가 두꺼운 봉투를 건넸습니다. 고급스러운 종이에 금박 인쇄가 되어 있었죠. 발신인을 보는 순간 유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서울여자고등학교 18회 동창회라는 글씨가 눈에 들어왔거든요. 30년 동안 한 번도 연락이 없었던 고등학교에서 갑자기 초대장이 온 겁니다. 봉투를 조심스럽게 뜯어보니 고급스러운 카드가 나왔습니다. 금박으로 인쇄된 초대장이었죠. 화려한 디자인에 특급 호텔 이름까지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준비위원장 이름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준비위원장 서연. 30년 동안 잊으려고 애썼던 그 이름이 갑자기 눈앞에 나타난 거예요. 여보, 이상한 초대장이 왔어요. 남편 민호가 신문을 내려놓으며 관심 있게 물었습니다. 무슨 초대장인데? 고등학교 동창회 초대장이에요. 그런데 보낸 사람이. 유진은 말끝을 흐렸습니다. 서연 이야기를 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좋지 않은 기억이 있는 친구인가 봐. 민호는 아내의 표정을 보고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눈치챘죠. 학창 시절에 절 많이 힘들게 했던 친구예요. 왜 갑자기 초대장을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며칠 동안 유진은 고민했습니다.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마음 한편으로는 궁금하기도 했어요. 동창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서연은 어떻게 변했을까? 그냥 한번 가보는 게 어때? 이제 어른이 됐으니까 예전과는 다를 거야. 민호가 조심스럽게 조언했습니다. 맞아요.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유진은 마음을 굳혔죠. 30년 전에 그 약하고 초라했던 자신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동창회 당일 유진은 차분한 베이지 원피스와 진주 목걸이를 선택했습니다. 품격 있으면서도 과하지 않은 스타일이었죠. 강남의 특급 호텔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유진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당당하게 맞서겠다고 다짐하면서요. 호텔 레스토랑에 도착하니 벌써 30여 명의 동창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다들 화려하게 차려입고 있었어요. 명품 가방, 반짝이는 액세서리까지. 어머, 유진이다. 멀리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이 팔을 흔들며 다가오고 있었죠. 온몸에 명품 브랜드 로고가 가득한 차림이었습니다. 정말 올 줄 몰랐는데 연락처도 없어서 걱정했어. 서연의 과장된 반가운 표현이 어색했습니다. 와, 뭔가 느낌이 많이 달라졌네. 예전에는 이렇게 세련되지 않았는데. 서연이 유진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죠. 칭찬인 듯 하면서도 어딘가 비꼬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고마워. 유진이 간단하게 답하자 서연의 눈빛이 더욱 예리해졌습니다. 요즘 뭐하고 지내? 온라인 쇼핑몰 운영하고 있어. 아, 그거. 요즘 누구나 하는 거 아니야? 수입은 좀 되는 편이야? 서연의 말투에는 미묘한 무시가 섞여 있었습니다. 적당히 생활할 정도는 돼. 유진이 담담하게 답했죠. 나는 남편이 강남에서 정형외과 원장하는데 환자가 너무 많아서 힘들다는 게 고민일 정도야. 서연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주변 동창들이 부러운 눈빛으로 쳐다봤죠. 동창들이 둘러앉은 테이블에서 본격적인 안부 인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대화 주제는 자연스럽게 자신들의 생활 수준을 과시하는 쪽으로 흘러갔어요. 우리 큰애가 지금 미국에서 의대 다니고 있는데 학비가 장난 아니야. 한 동창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작년에 청담동으로 이사했어. 집값이 너무 올라서 이제는 못 사겠더라. 다른 동창이 거들었죠. 모든 대화가 돈과 관련된 자랑이었습니다. 유진이는 어디 살아? 서연이 갑자기 질문을 던졌습니다. 경기도 분당이야. 아, 거기. 요즘 집값 많이 올랐지? 응, 적당히 올랐어. 유진이 짧게 답했습니다. 그런데 유진이는 정말 온라인 쇼핑몰만 해? 다른 일은 안 하고? 서연이 계속 캐묻듯 물었죠. 응,
집에서 아이 키우면서 하고 있어. 아이가 몇인데? 딸 하나 있어. 고등학교 2학년이야. 아, 딸. 우리도 딸인데 같은 학년이네. 우리 딸은 외고 다니거든. 내 딸은 어디 다녀? 일반고 다녀. 서연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그렇구나. 요즘은 일반고도 괜찮다고 하더라. 말은 그렇게 했지만 무시하는 뉘앙스가 역력했죠. 식사가 시작되고 유진은 조용히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다른 동창들은 계속해서 자신들의 자랑을 늘어놓고 있었어요. 유진아, 핸드백 예쁘다. 어디 거야? 서연이 유진의 가방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백화점에서 샀어. 어느 브랜드야? 그냥 합리적인 가격대 제품이야. 서연이 피식 웃었습니다. 나는 요즘 루이엘만 써. 남편이 자꾸 사주거든. 짐이 될 정도야. 주변 동창들이 부러운 시선을 보냈죠. 그러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서연이 물잔을 잡으려다가 유진 쪽으로 밀어버린 겁니다. 물이 유진의 원피스에 쏟아졌어요. 어머, 미안해. 손이 미끄러졌네. 서연이 가식적으로 말했습니다. 30년 전과 똑같은 패턴이었죠. 괜찮아. 유진이 조용히 말하며 냅킨으로 옷을 닦았습니다. 정말 미안해. 다음에 조심할게. 서연의 사과는 여전히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는 실수인 것처럼 보이게 하면서 유진만 창피하게 만드는 교묘한 방법이었죠. 유진이 화장실에 가려고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서연이 가방끈을 밟았습니다. 유진의 가방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어머, 정말 미안해. 몰랐어. 서연이 또다시 가식적으로 사과했습니다. 괜찮아, 서연아. 유진이 가방을 집어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너 정말 안 변했구나. 뭐라고?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여전히 남을 깎아내려야 자존감을 찾는구나. 순간 테이블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동창들도 무슨 일인지 궁금한 표정이었죠. 너 뭘 믿고 그런 식으로 나와?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믿지 않아. 그냥 사실을 말한 것뿐이야. 30년 동안 안 변한 내 모습이 불쌍하다는 거. 유진이 가방을 메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들 즐거운 시간 보내. 나는 이만 갈게. 유진이 레스토랑을 나섰습니다. 아무도 붙잡지 않았어요. 다들 어색한 분위기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하고 있었죠. 호텔을 나온 유진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화가 나기보다는 오히려 시원했어요. 이제 정말로 서연과는 완전히 선을 그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회장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전무가 90도로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져 갔죠. 박민호 유통그룹 회장님이시잖아요. 작년 파트너 미팅 때 뵈었습니다. 전무의 말에 주변 직원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박민호 유통그룹이라면 국내 최대 유통업체 중 하나였거든요. 오랜만입니다. 김 전무님. 민호가 차분하게 인사했습니다. 아이고, 저희 매장에 오신 줄 몰랐습니다. 진작 연락 주시지. 괜찮습니다. 그냥 아내랑 조용히 둘러보려고 했어요. 민호가 유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서연 팀장님. 전무가 날카로운 시선으로 서연을 쳐다봤습니다. 네, 전무님.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방금 무슨 말씀을 하신 겁니까? 회장님께 형편 운운하셨다고 들었는데요. 그게 아니라. 서연이 변명하려 했지만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사무실로 오시죠. 지금은 회장님을 모시는 게 먼저입니다. 전무의 차가운 말투에 서연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죠. 회장님, 부인께서 마음에 드시는 제품을 천천히 둘러보시죠. 제가 직접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무가 극진하게 모시기 시작했습니다.
VIP 라운지에서 유진과 민호는 편안한 소파에 앉았습니다. 직원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에스프레소를 내왔죠. 이번 시즌 신상품들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은 라인이죠. 전무가 직접 여러 가방을 가져왔습니다. 이 토트백은 이탈리아 장인이 수작업으로 만든 제품입니다. 전 세계에 단 100개만 제작되었죠.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유진이 물었습니다. 1200만 원입니다, 부인. 전무가 공손하게 답했죠. 이 클러치는 어때요? 민호가 다른 제품을 가리켰습니다. 좋은 선택이십니다. 파티나 행사에 완벽한 제품이죠. 850만 원입니다. 유진이 여러 가방을 둘러봤습니다. 모두 아름다운 디자인이었지만 가격은 상상을 초월했어요. 여보, 마음에 드는 거 골라. 민호가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이 토트백이 예쁜 것 같아요. 그럼 이걸로 할게요. 그리고 저 클러치도 같이 주세요. 민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두 제품 합쳐서 2,050만 원입니다. 전무의 눈빛이 더욱 공손해졌습니다. 현금으로 하겠습니다. 민호의 말에 전무가 깜짝 놀랐습니다. 현금으로요? 물론입니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밖에서는 서연이 다른 고객을 응대하고 있었지만 VIP 라운지 쪽만 자꾸 쳐다봤습니다. 방금 전까지 자신이 무시했던 사람이 2천만 원이 넘는 가방을 현금으로 사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회장님, 사실 저희 루이엘 코리아가 박민호 유통그룹 덕분에 국내에서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전무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소유의 백화점 5곳에 저희 장이 입점해 있지 않습니까? 매출의 40%가 거기서 나옵니다. 민호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관계 유지하길 바랍니다. 물론입니다, 회장님. 저희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결제가 완료되고 유진은 명품 쇼핑백 2개를 받았습니다. 고급스러운 종이 가방에 리본까지 달려 있었죠. 부인, 다음에 또 오십시오. 신상품 나오면 제가 직접 연락드리겠습니다. 전무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진이 공손하게 답했습니다. VIP 라운지를 나와 매장을 가로지르는데 서연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서연의 얼굴은 완전히 창백해져 있었어요. 유진이 서연 앞을 지나가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연아,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고 배우지 않았어?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고객을 더 신중하게 대하길 바래. 유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위험이 있었습니다. 매장을 나오는 길, 민호가 유진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기분 어때? 시원해요. 30년 만에 제대로 된 한마디를 한 것 같아요. 뒤에서는 전무가 서연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 팀장, 지금 당장 사무실로 오십시오. 목소리가 매우 차가웠습니다. 차 안에 탄 유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30년 동안 참았던 응어리가 조금 풀리는 기분이었어요. 여보, 고마워요. 뭐가? 항상 제 편이 되어줘서요. 민호가 유진의 손을 꽉 잡아줬습니다. 당연한 거잖아. 우린 부부니까. 두 사람은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죠. 며칠 후 더 큰 사건이 유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은 전무 사무실에서 엄중한 경고를 받았습니다. 서연 팀장, 오늘 일은 정말 심각합니다. 우리 회사 최대 거래처 대표를 모욕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전무님. 제가 몰랐습니다. 몰랐다고 해서 용서될 일이 아닙니다. 앞으로 한 달간 급여 30% 삭감입니다.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한 번 더 문제가 생기면 해고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이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하지만 자신의 잘못이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서연은 남편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창피해서 말할 수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며칠 후 더 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박수아 어머니신가요? 전화기 너머로 낯선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누구시죠? 저는 서울여자고등학교 생활지도부 김 선생입니다. 유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학교에서 연락이 온다는 건 보통 좋지 않은 일이 있을 때였거든요. 무슨 일이신가요? 학교로 한번 오실 수 있을까요? 수아와 관련해서 상해 드릴 일이 있어서요. 지금 당장 가겠습니다. 유진은 서둘러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가는 내내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수아는 평소에 얌전하고 착한 아이였는데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학교에 도착해 생활지도부실로 가자 김 선생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어머님. 김 선생이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사실 수아가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괴롭힘이요? 유진이 놀라며 되물었습니다. 네, 며칠 전부터 같은 반 이서윤이라는 학생이 수아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어요. 이서윤이라는 이름을 들었지만 유진은 처음에는 특별한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곧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죠. 일주일 전부터 이서윤이 수아의 교과서에 낙서를 하거나 급식 시간에 일부러 냄새 난다고 중얼거렸대요. 유진의 가슴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어제는 수아의 체육복을 화장실 바닥에 던져놓기도 했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학급 단체 톡방에서 박수아는 촌스럽다. 저랑 어울리면 레벨이 떨어진다는 식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유진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30년 전 자신이 당했던 일들과 너무 똑같았거든요. 그런데 더 심각한 건 이서윤 어머니가 김 선생이 말을 잠시 멈췄습니다. 어머님과 고등학교 동창이시더라고요. 서연 씨라고. 순간 유진의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서연의 딸이 자신의 딸을 괴롭히고 있다니. 수아는 지금 어디 있나요? 보건실에 있어요. 많이 위축된 상태라서요. 유진은 급히 보건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딸 수아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하고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수아야. 유진이 다가가며 부드럽게 불렀습니다. 엄마. 수아가 고개를 들더니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나 학교 가기 싫어. 유진은 딸을 꽉 안아주며 등을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죠. 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엄마한테 말 안 했어? 말해봤자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엄마가 걱정할까 봐요. 유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딸이 혼자 이런 일을 감당하고 있었다니요. 서윤이가 왜 갑자기 그런 짓을 하는 것 같아? 모르겠어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별로 접점이 없었는데 갑자기 저한테 시비를 걸기 시작했어요. 언제부터 그랬어? 이번 주 월요일부터요. 갑자기 제 교과서에 이상한 낙서를 하더니 점점 심해졌어요. 유진은 순간 깨달았습니다. 지난주 월요일이 바로 동창회가 있었던 다음 날이었어요. 서연이 분풀이를 딸한테 시킨 게 분명했습니다. 수아야, 괜찮아. 엄마가 다 해결할게. 유진의 목소리에는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생활지도부실로 돌아간 유진이 물었습니다. 이서윤 어머니도 학교에 오시나요? 네, 오늘 오후 3시에 오시기로 했어요. 두 분이 함께 이야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그럼 제가 여기서 기다리겠습니다.
유진은 의자에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과연 서연은 어떤 얼굴로 나타날까요? 시간이 지나고 3시가 되자 복도에서 하이힐 소리가 들렸습니다. 생활지도부실 문이 열리면서 서연이 들어왔죠. 서연도 유진을 보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강유진, 내가 여기 왜?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어머니들끼리 아시는 사이신가요? 김 선생이 어색한 분위기를 눈치채고 물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유진이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그럼 박수아가 제 딸이에요. 유진이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점점 당황스러워졌습니다. 자신의 딸이 유진의 딸을 괴롭히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은 거죠. 이게 말이 돼? 서연이 중얼거렸습니다. 세상 참 좁지? 유진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서윤 어머니 앉으세요. 김 선생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상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서윤 학생이 박수아 학생에게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가했다는 신고가 여러 건 들어왔습니다. 잠깐만요. 서연이 끼어들었습니다. 우리 서윤이가 정말 그런 짓을 했나요? 확실한 증거라도 있어요? 목격자 증언과 단체 톡방 캡처 화면이 있습니다. 김 선생이 태블릿을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박수아는 촌스럽다, 쟤랑 어울리면 레벨이 떨어진다는 메시지들이 선명하게 보였죠. 서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게 전부예요? 요즘 애들이 다 이런 식으로 장난치는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네요. 장난이라고 하기에는. 유진이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딸이 학교 가기 싫어할 정도로 힘들어하고 있어. 그건 내 딸이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서연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요즘 애들은 다 이런 식인데 그걸 가지고 괴롭힘이라고 하면 어떡해? 김 선생이 중재하려고 했지만 서연은 계속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서윤이가 왜 굳이 박수아를 괴롭혀? 별로 접점도 없었는데 그냥 아이들끼리 생기는 작은 마찰이지. 작은 마찰? 유진이 반문했습니다. 체육복을 화장실 바닥에 던져놓는 게 작은 마찰이야? 그것도 확실한 거야? 우리 서윤이가 했다는 증거가 있어? 서연은 끝까지 딸을 감싸려고 했습니다. 이서윤 어머니, 김 선생이 엄중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CCTV 영상도 있고 목격한 학생들의 증언도 일치합니다. 더 이상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서연은 잠시 말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곧 다른 각도로 공격했죠. 그렇다고 해도 우리 서윤이만 나쁜 건 아니죠. 박수아도 뭔가 서윤이를 자극하는 행동을 했을 수도 있잖아요. 뭐라고? 유진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아이들 사이에는 다 이유가 있는 법이에요. 한쪽만 일방적으로 괴롭히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유진은 서연의 변하지 않은 모습에 경악했습니다. 30년이 지나도 여전히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는 모습이었죠. 서연아, 유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 딸이 내 딸을 괴롭혔어. 그것만은 확실해. 괴롭혔다는 표현이 너무 과하지 않아? 그냥 아이들끼리 티격태격한 정도인데. 티격태격. 유진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정말 변하지 않았구나. 예전에도 그랬지. 내가 나를 괴롭힐 때도 그냥 장난이었다. 너무 예민하다고 했었잖아. 서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지금이랑 상관없는 일이야. 상관 있어. 유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자기 잘못은 절대 인정 안 하고 피해자를 탓하기만 하잖아. 그래서 내 딸도 그렇게 키운 거야. 유진의 목소리에는 30년간 쌓인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죠. 학교에서 돌아온 유진은
거실 소파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서연의 뻔뻔한 태도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여보,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어? 퇴근한 민호가 물었습니다. 앉아봐요. 이야기 좀 해야겠어요. 유진은 오늘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서연의 딸이 수아를 괴롭히고 있다는 것, 그리고 서연이 끝까지 사과하지 않겠다고 한 것까지. 그 한서연이라는 사람이 우리 수아를 괴롭힌 아이 엄마라고. 민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네. 그런데 끝까지 사과하지 않더라고요. 자기 딸은 잘못이 없다면서요. 그럼 우리가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봐야겠네. 민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그 생각이에요. 이번에는 절대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유진의 눈에는 확고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진은 일찍 일어나서 학교폭력위원회 신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딸이 당한 모든 일들을 빠짐없이 적어 넣었죠. 교과서 낙서, 급식 시간 괴롭힘, 체육복 화장실 사건, 단체 톡방 모욕까지 하나하나 적다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건 명백한 학교 폭력이야. 유진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오전에 학교에 가서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생활지도부 선생님이 신중한 표정으로 서류를 검토했죠. 어머니, 정말 이렇게까지 하시겠어요? 아이들 사이 일인데요. 선생님, 이건 단순한 아이들 사이 일이 아니에요. 체계적인 괴롭힘이었어요. 유진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학교를 나온 유진은 바로 법무법인으로 향했습니다. 강남에 있는 유명한 로펌이었죠. 학교 폭력 관련 상담을 받고 싶어서 왔습니다. 30분 후 유진은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의 여성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주었죠. 말씀해 주신 내용을 정리해 보니 충분히 법적 대응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변호사가 메모를 보며 말했습니다. 학교 폭력에 대한 민사소송과 함께 가해 학생 부모의 감독 의무 소홀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나요? 먼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해 학생과 그 부모를 상대로 사과 요구도 할 수 있고요.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유진은 추가 증거 수집에 나섰습니다. 먼저 딸의 상담 기록을 위해 소아정신과 예약을 잡았죠. 수아야, 내일 병원에 같이 가자. 상담 선생님과 이야기하는 거야. 엄마, 저 괜찮아요. 그냥 넘어가면 안 될까요? 수아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안 돼. 이번에는 절대 넘어가지 않을 거야. 유진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토요일 오전 모녀는 함께 소아정신과를 방문했습니다. 상담사는 수아와 1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눈 후 유진에게 결과를 알려주었어요. 수아가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태네요. 학교 가기를 거부하거나 밤에 잠을 잘 못 자는 증상도 있고요. 그게 얼마나 심각한 건가요? 지속적인 상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초기 증상도 보이고 있어서요. 진단서도 받을 수 있나요? 네, 물론입니다. 필요하시면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유진은 딸의 진단서를 받으며 마음이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아이들 싸움이 아니었거든요. 한편 민호는 회사에서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비서실장을 불러들였죠. 박 실장, 루이엘 코리아와의 계약 내용 좀 검토해 보세요. 무슨 문제라도 있으십니까, 회장님?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그리고 우리 메디컬 빌딩 임차인 명단도 가져오세요. 알겠습니다. 며칠 후 박 실장이 보고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회장님, 루이엘 코리아와는 5년 장기 계약이 3년 남았습니다. 저희 백화점 5곳에 입점해 있고요. 그렇군요. 메디컬 빌딩은요? 아,
그 건물에 강남 정형외과가 입주해 있습니다. 원장 이름이 이재훈인데요. 민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이재훈은 서연의 남편이었죠. 계약 만료일이 언제죠? 6개월 후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보고서 두고 가세요. 민호는 조용히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월요일이 되자 학교폭력위원회 개최 통지서가 서연에게 발송되었습니다. 유진은 변호사와 함께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들어갔죠. 증거 자료는 충분합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CCTV 영상, 목격자 증언, 단체 톡방 캡처, 그리고 피해자 상담 기록까지 있으니까요.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할 가능성도 있나요? 있죠. 하지만 우리 쪽 증거가 워낙 명확해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유진은 안심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하게 끝낼 수 있을 것 같았죠. 그날 오후 유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유진아, 나 한서연이야. 목소리에 다급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야, 너 진짜 학교폭력위원회까지 신청한 거야?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서연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심해? 내 딸이 내 딸 괴롭힌 게 심한 거지. 그래도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 우리가 따로 만나서 이야기해보자. 유진은 서연의 변한 태도를 느꼈습니다. 법적 문제가 되자 그제야 당황하고 있는 것 같았죠. 지금 와서 이야기하자고. 지난번에 기회 줬을 때는 뭐 했어? 그때는 내가 좀 흥분했었어. 다시 생각해보니 우리 서윤이도 잘못한 게 있는 것 같아. 잘못한 게 있는 것 같다고? 확실하지도 않으면서 유진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아니야. 잘못했어. 미안해. 그러니까 이거 취소할 수 없을까? 서연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취소는 안 돼. 이미 진행된 일이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데? 내가 정식으로 사과할게. 우리 서윤이도 수아한테 사과하게 할게. 너무 늦었어. 유진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진작에 그럴 생각을 했어야지. 유진아, 제발. 우리 서윤이 인생 망가뜨리지 마. 서연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내 딸 인생 망가뜨리는 건 내가 아니라 너야. 내가 제대로 교육하지 않아서 그런 거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뭘 해주면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냥 법적 절차대로 가는 거야. 야, 강유진. 너 정말로 끝까지 갈 거야? 응, 끝까지 갈 거야. 유진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서연과 대화할 것도 타협할 것도 없었죠.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역 언론에서 이 사건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모녀 2대 괴롭힘 논란, 30년 전 가해자의 딸이 피해자 딸 괴롭혀. 기사 제목을 본 유진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언론에서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여보, 이거 봐. 기사에 나왔네. 민호가 신문을 들고 와서 보여주었습니다. 실명은 안 나왔지만 괜찮아요. 오히려 좋은 것 같아요. 유진이 말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되면 더 조심하겠죠. 기사가 나간 후 SNS에서도 화제가 되었습니다. 네티즌들의 반응은 뜨거웠죠. 세대를 이어가는 괴롭힘이라니 정말 끔찍하다. 가해자는 절대 변하지 않는구나. 피해자가 잘했다. 끝까지 가야 한다. 여론은 압도적으로 유진을 지지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서연이 사는 동네에서도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죠. 여보, 회사에서 난리 났어. 서연의 남편 재훈이 퇴근하며 말했습니다. 무슨 일인데? 동료들이 다 우리 일 알고 있더라고. 기사 보고 알아챈 거야.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과장님까지 알고 계시더라. 자녀 교육 제대로 하라는 말씀까지 하시고
재훈의 목소리에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병원 건물주한테 연락 왔어. 임대료 재협상하자는데 어떡하지? 건물주가 누군데? 박민호 유통그룹이야. 우리가 입주한 메디칼 빌딩 주인이거든. 서연은 순간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유진의 남편이 자신의 남편 병원 건물주였다니. 설마 그것도 노리고? 재훈이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좋지 않은 느낌이야. 서연의 예감은 정확했습니다. 며칠 후 루이엘 코리아 본사에서 연락이 왔죠. 한서연 팀장님, 본사에서 면담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전무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직접 오셔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본사로 오십시오. 서연은 불안한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본사에 도착하니 인사팀장과 법무팀 직원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서연 팀장님 앉으세요. 인사팀장이 차가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최근 매장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학교 폭력 사건까지요. 서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박민호 유통그룹 회장님을 모욕한 건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회사 최대 거래처인 거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장님의 따님이 학교 폭력 피해자라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인사팀장이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회사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본사 결정에 따라 팀장님을 즉시 해고 조치합니다. 해고요? 서연이 소리쳤습니다. 네. 갑질 행위와 직원 품위 손상이 이유입니다. 그럴 수는 없어요. 제가 이 회사에서 10년을 일했는데 서연이 울먹이며 말했지만 이미 결정된 일이었습니다. 퇴직금은 규정대로 지급하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개인 물품 정리하시고 보안카드 반납해 주세요. 서연은 허탈하게 회사를 나왔습니다. 10년간 일했던 직장에서 하루아침에 쫓겨난 거죠. 같은 날 오후 재훈의 병원으로도 통지서가 도착했습니다. 원장님, 건물주 측에서 계약 갱신 불가 통보가 왔습니다. 직원이 급히 알려주었습니다. 뭐라고? 아직 계약 만료까지 6개월이나 남았는데 계약서를 보니 특약 조항이 있더라고요. 건물주 사정에 따라 조기 통보할 수 있다는. 재훈은 계약서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정말로 그런 조항이 있었어요. 그럼 우리 어떡해요? 다른 곳 알아봐야 하나요? 강남에서 병원 자리 구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게다가 이전 비용도 만만치 않고. 재훈은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한편 학교에서는 학교폭력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유진은 변호사와 함께 당당하게 참석했고 서연도 급히 선임한 변호사를 대동하고 나타났죠. 서연의 얼굴은 완전히 초췌해져 있었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한눈에 알 수 있었어요. 그럼 지금부터 학교폭력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교감 선생이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유진 측 변호사가 준비한 자료들이 하나씩 제시되었습니다. CCTV 영상, 목격자 진술서, 톡방 캡처, 의료 진단서까지. 이는 명백한 학교 폭력에 해당합니다. 변호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피해 학생은 현재 심리적 트라우마로 인해 전문의 상담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연의 변호사가 일어섰지만 할 말이 없었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했거든요. 이서윤 학생 측에서 할 말씀 있으시면 해주세요. 교감 선생이 말했습니다. 저희는 이번 일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서연의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가해 학생과 부모가 피해 학생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위원회는 만장일치로 이서윤의 학교 폭력을 인정했죠.
처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감 선생이 서류를 읽었습니다. 가의 학생 이서윤은 타 학교로 전학 조치하며 가의 학생 부모는 특별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피해 학생에 대한 접촉을 일체 금지합니다. 서연은 결과를 듣고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딸이 전학을 가야 한다는 건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죠. 아니에요. 이럴 수는 없어요. 서연이 울먹이며 말했지만 이미 결정된 일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유진 측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였죠. 500만 원. 서연이 소송 통지서를 보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말이 돼? 여보, 어떡해. 우리 지금 돈이 어디 있어. 재훈이 절망적으로 말했습니다. 나도 직장 잃었잖아. 병원도 이전해야 하고. 이전 비용만 5천만 원은 들 텐데. 서연의 상황은 최악이었습니다. 직장도 잃고 남편 병원도 위기에 처하고 딸은 전학까지 가야 하는 상황이었죠. 더 큰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서연의 신상이 털리기 시작한 거예요. 명품 매장 갑질 팀장의 정체는 한서연, 30년 전에도 학교폭력 가해자였다. 익명으로 올라온 글이었지만 내용이 너무 구체적이었습니다. 서연이 사는 아파트 주민 게시판에도 글이 올라왔습니다. 우리 아파트에 그런 사람이 살고 있다니 충격이네요.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죠.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는 것도 싫어요. 아이들한테 조심하라고 해야겠어요. 서연은 외출하는 것조차 두려워졌습니다. 마트에 가도 아파트 복도에서도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죠. 저 사람이 그 악명 높은 수군거리는 소리가 귀에 들렸습니다. 재훈의 병원도 타격을 받았습니다. 환자들 사이에서 소문이 퍼진 거예요. 원장님 부인이 문제 있는 사람이라던데요? 예약 취소가 잇따랐습니다. 여보, 이번 달 환자가 30%나 줄었어. 재훈이 절망적으로 말했습니다. 딸 서윤도 전학 간 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전학 사유가 학교 폭력이다 보니 선생님들도 예의주시하고 있었죠. 이서윤, 여기서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지? 담임 선생이 경고하듯 말했습니다. 친구들도 서윤을 피했습니다. 누가 봐도 문제가 있어서 전학 온 아이라는 게 티가 났거든요. 엄마, 나 학교 가기 싫어. 서윤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다들 나를 이상하게 봐요. 서연은 이제야 수아가 느꼈을 고통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죠. 법원에서는 서연에게 400만 원의 손해배상 지급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유진이 청구한 500만 원에서 다소 줄어든 금액이었지만 서연에게는 여전히 큰 부담이었어요. 항소할까요? 서연의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끝내고 싶어요. 서연이 지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더 길게 끌면 언론 노출이 더 심해질 것 같았어요. 이미 충분히 사회적 처벌을 받았다고 생각했죠. 판결이 확정된 후 서연은 유진에게 마지막 전화를 걸었습니다. 강유진, 이제 됐지? 목소리에는 완전히 꺾인 기운이 담겨 있었습니다. 뭐가? 내가 충분히 벌 받았잖아. 이제 그만하면 안 될까? 유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서연의 목소리에서 완전히 굴복한 모습을 느낄 수 있었죠. 서연아, 나는 너한테 복수하려고 이런 게 아니야. 그럼 그냥 정의를 원했을 뿐이야. 잘못한 사람은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생각해. 알겠어. 정말 미안해. 진심으로. 서연의 사과는 이번에는 진심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유진에게는 더 이상 의미가 없었어요. 내가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이제야 알겠어. 유진아, 너는 정말 강해졌구나.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몇 달 후 서연 가족은 조용히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아무도 그들의 행방을 묻지 않았죠. 1년이 흘렀습니다. 서연이 떠난 후 유진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복수를 했다는 만족감보다는 무언가 더 의미 있는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여보, 나 재단을 만들고 싶어요. 어느 날 저녁 유진이 민호에게 말했습니다. 재단? 네. 학교 폭력 피해 아이들을 돕는 재단이요. 민호의 눈빛이 따뜻해졌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내가 도와줄게. 정말요? 당연하지. 우리 함께 만들자. 두 사람은 본격적으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변호사, 심리상담사, 교육 전문가들을 만나며 재단 설립 계획을 세웠죠. 이름은 다시서다 재단으로 하면 어떨까요? 유진이 제안했습니다. 좋아. 넘어진 아이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다는 의미네.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6개월 후 다시서다 재단이 정식으로 출범했습니다. 강남에 있는 작은 사무실이었지만 따뜻한 분위기였죠. 재단은 학교 폭력 피해 청소년들에게 무료 법률 상담, 심리 치료, 학업 지원금을 제공했습니다. 민호가 10억 원을 기부하며 시작되었어요. 첫 번째 상담자는 중학교 2학년 학생과 어머니였습니다. 저희 아이가 계속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요. 학교에서는 아이들 장난이라고만 하고요.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도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유진이 따뜻하게 답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해결됩니다. 저처럼요. 유진의 진심 어린 말에 어머니는 조금 안심하는 표정을 지었죠. 재단에는 매일 다양한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유진은 그들 하나하나에게 진심을 다해 귀를 기울였어요. 괴롭힘을 당했다고 해서 당신이 부족한 사람은 아니에요. 잘못은 가해자에게 있는 거예요. 유진이 자주 하는 말이었습니다. 딸 수아는 완전히 밝아졌습니다. 학교 생활도 잘하고 성적도 올랐죠. 그리고 재단에서 또래 상담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엄마, 오늘도 한 명이 더 왔어요. 제가 이야기 나눠줬어요. 수아가 밝게 말했습니다. 잘했어, 수아야. 내 경험이 다른 친구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야. 사무실 벽에는 감사 편지들이 가득 걸려 있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다시 학교에 갈 수 있게 되었어요. 처음으로 누군가 제 마음을 이해해 주었어요. 아이가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가족 모두 감사드립니다. 1년이 지나자 전국 곳곳에서 비슷한 재단을 만들고 싶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유진은 자신의 노하우를 아낌없이 나누었죠. 부산에서도 재단 만들고 싶은데 조언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제가 가진 모든 자료를 드릴게요. 유진의 이야기는 언론에도 소개되었습니다. 피해자에서 조력자로 변신한 여성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죠. 박유진 대표님,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직원이 알려주었습니다. 좋아요.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하니까요. 어느 날 오후 재단 사무실에 택배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발신일란에 이름이 없었어요. 뭐지? 유진이 상자를 열어보니 익명의 기부금 500만 원과 짧은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제가 저지른 잘못을 평생 반성하며 살겠습니다. 이 돈으로 다른 아이들을 도와주세요. 유진은 누가 보낸 건지 알 수 있었습니다. 서연이었죠. 필적을 보면 알 수 있었습니다. 민호가 편지를 읽어보더니 유진을 쳐다봤습니다. 받을 거야? 유진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 돈은 죄 없는 아이들을 위해 쓸 거예요. 그게 맞는 것 같아. 유진은 그날부터 매달 익명의 기부금이 들어온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서연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속죄하고 있는 거였죠. 2년이 지나자 다시 서다 재단은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 광주에 지부가 생겼고 수백 명의 아이들이 도움을 받았어요. 당신이 시작한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네. 민호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저 혼자 한 게 아니에요. 모두가 함께 만든 결과죠. 어느 날 유진은 재단 개소 2주년 기념 행사에서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200여 명의 청중이 모였죠. 저는 30년 전 학교 폭력 피해자였습니다. 유진이 조용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오랜 시간 그 상처를 안고 살았어요. 하지만 제 딸이 같은 일을 당했을 때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침묵하지 않겠다고. 청중들이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복수는 저를 시원하게 만들지 못했어요. 하지만 다른 아이들을 돕는 일은 제 상처를 치유해 주었습니다.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상처는 누군가를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청중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죠. 강연이 끝난 후 한 중년 여성이 유진에게 다가왔습니다. 대표님, 저도 학창시절 괴롭힘을 당했어요. 40년을 그 상처를 안고 살았는데 오늘 강연을 듣고 위로가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이제는 괜찮으실 거예요. 유진이 여성의 손을 꽉 잡아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유진은 집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30년 전의 아픔이 이제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빛이 되었다고 생각하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뭐 생각해? 민호가 다가와 유진의 어깨를 감싸며 물었습니다. 서연 생각이요. 미워하던 마음도 이제는 사라졌어요. 그래. 네. 오히려 감사한 마음마저 들어요. 그 아픔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었으니까요. 민호가 유진을 꽉 안아주었습니다. 당신이 자랑스러워. 재단 사무실 입구에는 작은 화분이 놓여 있었습니다. 유진이 직접 심은 꽃들이 예쁘게 피어 있었죠. 과거의 아픔이 이제는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는 따뜻한 빛이 되어 있었습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이 다시 웃을 수 있도록 돕는 일. 그것이야말로 유진이 찾은 진정한 행복이었습니다. 수아가 재단에 들어오며 밝게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상담했던 친구가 다음 주에 다시 온대요. 많이 좋아졌대요. 잘했어, 수아야. 유진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엄마처럼 저도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서 기뻐요. 그 순간 유진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상처가 딸에게까지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요. 재단 사무실에는 오늘도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유진은 그들 하나하나를 따뜻하게 맞이했죠. 괜찮아요. 다 잘 될 거예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유진의 목소리에는 30년의 상처를 이겨낸 강인함과 따뜻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